여자인데 그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자원봉사 계통에서는 하여튼 20, 30년간을 그 하신 아주 그 이론이 남다르게 뛰어나신 분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성개발원에서 초청해서 2박 3일 동안 그 자원봉사 교육을 할 때 당시에 그 생애 도표라는 거를 주면서 그냥 사선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뭐 태어나서부터 뭐 150년까지 살 목적이든 뭐 70년 살 목적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앞으로의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 그럴 때 그때 그 뒤늦게 내가 뭐 이제 아들 아직 둘이 어리니까 내가 공부하고 싶어도 또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한 50 전후해서 내 대학원을 해도 그것도 한번 가야 되겠다 이제 뭐 그냥 무조건 내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잠재적인 생각이 사람이 알게 모르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내가 이제 살면서 이제 너무나 느끼는 게 제가 50이 넘어서 51에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대학원도 제가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옛날 첫 직장에 같이 소셜워커로 있던 그 선배님이 이화여자대학 나오셨는데 교수 그분은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교수로 가려고 이렇게 토플 공부를 하러 갈 때 나보고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자 그래서 내가 따라도 갔는데 저기 종로 이가에 따라가서 이제 듣는 과정에서 난 너무나 실력이 안 돼가지고 내가 2개월 나오다가 나는 중도 하착하고 그분은 잘 통과해가지고 하와이로 유학을 갔다 오셔가지고 이화여대대학 본교로 가셔가지고 교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미스정 옛날에 우리 이제 미스정 뭐 이렇게 불렀으니까 미스정 지금까지 그렇게 있으면 어떡하냐고 우리 대학원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원 공부를 시작할 때 거기서 이제 우리 대학원 같은 메이트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엔 하트 복지관에 있을 때인데 그 많은 여성들하고 같이 배우는 중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모나지 않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벌써 한 30년의 이런 차이가 있으면 한 제너레이션의 차이라는 건 굉장한 차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문화적이라든지 그런 공간적인 그런 걸 떠나서 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언젠간 늘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느꼈는데 이번에 이제 기회가 됐을 때 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물은 과정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뒤늦게 결혼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쉰다 그러면 이렇게 일할 그런 의사가 없느냐 그러니까 있다고 그런 생각을 이제 여기 와서 내가 이제 전화상으로는 그런 얘기 않고 그냥 내가 이런 새로운 복지관을 맡았으니까 한번 구경 와라. 그래가지고 구경 온 자기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구경 온 가운데서 내가 이제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더니 이런 중요한 빠른 그 기간 내에 해결을 해줘야 될 일은 빠르게 답을 해드려야 되겠다면서 다음 날에 답을 줘서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이제 부모님들하고 다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됐죠. 그래서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만나서 스쳐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남다르게 기억에 남게 한다든지 인상적인 사람은 언젠가 또 저렇게 또 다시 만나서 참 중요한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 그게 이제 삶에 있어서 물론지 그게 뭐 말로서 타일로서 공부하기 싫은 사람한테 공부하라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알면서도 계속 하자 인간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거와 똑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여튼간에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는 공부를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시간을 내서 얘기했습니다. 네. 네. 물 좀 드시고요. 그냥 릴렉스하게 그냥 그 앞에 있는 거 잡수시면. 저 뒤에는 지금 우리 관내에 또 청소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왔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YMCA에서 경영하는 청소년 상담실에서 청소년 1일 직장 체험으로 또 우리 기관을 이렇게 방문한다는 이제 얘기가 있어서 아마 기왕이면 이제 말하는 중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겠지만 이제 이러한 모습도 하나의 청소년한테 좋은 체험이 될 것 같아서 아마 여기 또 앞으로 이분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남다른 이제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니까 좋은 그런 이제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 세 분도 환영합니다. 네, 선생님 지도자죠. 그러니까 이런 기관을 운영하게 하려면 생각지도 않은 이렇게 방문을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또 시간을 소모하는 거는 그건 아무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시간적이라든지 노력 소모가 아주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만큼이나 또 그 안에 일어나는 일은 또 남들이 생각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라 해서 무슨 클라이언트하고 뭐 서비스만 하는 이런 단순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뭔 일이 이렇게 많을까 하는데 너무나 인간사를 다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의외의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옛날에 화장실도 안 가는 걸로 알고 그만큼 아주 우상적인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도 한번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춘천, 내가 강원도 춘천 사람인데 그 춘천 사범학교가 이제 강원도에 하나 있는 학교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범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병설 중학교를 들어가요. 그래서 춘천 사범 병설 중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대학도 이제 시험 보고 들어가긴 했지만 그 중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차인데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학교 성적도 좋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에 6학년 때 한 2달이긴 하지만 생애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한 적 그때가 처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만한 책을 2권씩이나 외우고 그랬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사범학교에 들어갔다가 이제 내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도 있고 팔자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중학교 잘 나왔고 이제 병설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저 때부터 그 학교가 대학으로 됐어요. 그래서 2년제 교육대학으로 되는 바람에 우리 때부터 이 학교를 옮겨야 됐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1학년 마치고 이제 여자는 춘천 여자 고등학교로 가고 남자는 춘천 고등학교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걸 맡으면서 우리 제 작은 오빠가 당시에 이제 나랑 5년 차인데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을 이제 다니고 있었어요. 4학년. 근데 우리 고장에 아주 좋은 세 개의 대학이 들어오는데 너는 거기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냥 이과 문과로 나눠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난 이제 문과를 공부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사회사학과를 간 거지. 내가 뭐 어떤 남다른 사회복지에 저렇게 우리 청소년들 같이 이렇게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 이제 사회 인문 계통을 가야 되는데 국문과하고 사회사학과밖에 없기 때문에 8개 당시에는 8개 학과밖에 없어요. 단과대학이었으니까. 그래서 갔다가 공부하는 과정에 저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가정과가 아주 셋이서 친한 친구들이 둘이 이제 가정과래고 나도 또 가정 그런 거에 대한 또 굉장히 그 탤런트가 사람마다 있잖아요, 그죠? 내가 공부도 안 하고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것은 이 타고난 소질이 음악도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론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면 이론도 지금도 뭐 이렇게 기호 같은 건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잘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론 시험도 잘하고 이제 가정도 잘하고 체육, 미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평균 성적은 늘 된 거지. 그런 게 받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사회사업을 공부하는 중에 이제 2학년 때 보니까 이거 과목을 아무리 배워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도 저렇게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어떤 답이 없는 맨날 뭔가 이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건 난 단순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안 맞는다고 이제 당시에 우리 과학과장하고 우리 대학의 총 책임자가 마더 손턴이라고 영국 수녀님이신데 런던 대학 나오셨고 세계의 석학으로 알아주는 수녀님이었었어요. 키도 크시고 그리고 학장 수녀님은 바바라 니콜라스인데 그분도 영국 수녀님인데 아주 귀족 출신으로 정말 얼굴도 예쁘시지만 아주 정말 멋있는 분이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공부 이제 가르쳤는데 가서 이제 영어를 못하지만 나는 전과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가 더 나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길래 더군다나 또 어려운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또 거역하는 게 그거 같아서 그냥 한번
그런 마음을 이제 갈등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졸업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6.25가 나고 나가지고 막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민소득이 80불 이 정도밖에 안 됐었잖아요.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을 때 거의 이제 외국에 이제 이런 자원봉사 단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책에는 한 270여 개, 그러니까 240 몇 개국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거의가 다 그 종교 그 활동이고 24개인가 그 기관만 사회복지를 한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FPP라고 호스트 페어런츠 플랜이라고 양친이라는 데를 이제 우리 마더 썸튼 수녀님이 이제 외국 그 당시 이제 여기 지부장이 남자 외국 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잘 아시니까 우리 학생들이 처음 배출하니까 좋은 학생들이니까 너네 기관에 좀 써달라. 이래가지고 그 당시 또 좋은 프로젝트가 새로운 게 생겨가지고 3사람이 이제 취직하기로 딱 돼 있었어. 그래서 취직은 이제 걱정 없겠다 생각했었는데 또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변경되면서 몇 달을 더 기다려야 되는 과정에서 그 3사람이 다 붕 뜨게 됐죠. 그래가지고 저는 또 친구가 마침 부산 양친회가 이제 양친회라는 게 전국에 뭐 대구고 뭐고 각 시에 다 지부가 있었고 하다못해 백령도에 시설까지도 지금은 이제 생활시설이라고 그러지만 당시에는 고아원이 많았기 때문에 고아원들도 다 이런 기관에 외원기관에 후원금이라든지 물자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고 운영이 됐었어요. 정부에서의 지원은 상상도 못할 때죠.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제 우리 친구가 그 양친회에 취직을 한 친구가 이제 너 집에 있기가 하니까 부산에 이렇게 자리가 있으니까 한번 오겠냐 해서 부산에 한번 그 당시에는 제가 태어난 집에서 24년을 살았으니까 이사 가는 게 소원이었으니까 집 떠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제 가가지고 인터뷰하는 거 간단하게 뭐 영문 편지 하나 주면서 번역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5월 13일 날 제가 첫 직장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졸업하고 한 3개월은 노른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졸업이 아마 2월 12일 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한 3개월 놀다가 이제 5월 13일 날부터 이제 취직이 돼가지고 양친에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43살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 동갑이신데 43살에 난 막내가 이제 당시에 이제 그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고대 법대를 봐가 떨어져가지고 재수를 하는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재수하는데 서울에 와서 해야 자기가 타는 대학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서울에 근거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네가 여기 서울에 와서 있을 수가 없냐. 그래서 거기 간 지가 한 1년도 안 됐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거기다가 아마 거기 지부장한테 저기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에 감동하셔가지고 그래 그럼 서울 집으로 다시 이렇게 자리를 옮겨줘가지고 제가 첫 그 맡은 데가 지금 우리 법인에서 운영하는 상리종합사회복지관이 부산 영도에 있는데 그 영도를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도의 그 현황을 지금도 머리에 생생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지. 근데 지금하고 뭐 완전히 180도 다 달라졌죠. 그래서 거기서 10개월이 이제 근무하다가 서울에 와가지고 있다가 이제 서울에 같이 근무하는 이제 그분은 이제 뭐냐면은 그 전국에 있는 시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이 후원금이 제대로 가서 아이들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거 관리하는 이제 소셜 워커로서 있던 사람인데 처음에는 잠시 있다가는 또 한 15일 없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난 무슨 소상가 무슨 이 건물 관리인인가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내 남편이 된 거지. 그래서 같은 그 사무실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딱 거기서 5년 있었어요. 5년 있었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이제 사무실에 있을 수 없으니까 나는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4대 입양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그 소셜워커는 리서스 퍼슨이 돼야 돼. 많은 그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원이 뭐 꼭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정보도 자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도 강의할 때 그 리포트를 그거 4대 입양기관에 대해서 써와라. 이제 이렇게 맨날 내면은 그 4대 입양기관을 다 인터넷에 들어갔는데도
한 기관은 못 찾더라고. 그 기관이 요즘에 이렇게 홍보를 잘 안 해가지고요. 원래는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입양기관이 됐는데 잘 모르더라고. 알아보세요. 여기 있는 누가 알아요? 그렇죠. 대한사회복지하고 홀트하고 또 동방.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는 아는데 요걸 몰라. KSS라고 코리안 소셜 서비스라고 한국사회봉사회라고 우이동에 있는. 예, 이게 더 먼저 됐어요. 동방아동복지에서 그 입양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김등린 씨인가 그 양반이 우리 저 회장님을 찾아와서 자문을 구하는 것도 내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동방이 늦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은 누구시였냐면 백근치 씨라고 이 양반이 1세대죠. 사실은 백근치 씨, 김학무 씨, 하상락 씨라고. 하상락 씨는 알죠? 서울대학교 교수로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상락 씨하고 저기 우리 돌아가신 리송마비 복지 회장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김학묵 씨하고 이 백근치 씨 세 분을 이분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의 그 초대 저기 뭐야 사회과장을 해가지고 PL480 그런 그 6.25 사변 때 막 과장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하던 분으로 당시에 공직에 있으면서 대학도 다니셨고 상당히 언어 이력도 있었고 뛰어나신 분들을 우리나라에서 세 분을 뽑아가지고 미네소타의 미니애폴리스의 미네소타 대학에 유학을 시키셨어요. 대학원에. 그러니까 이 세 분 중 서울대학에다가 사회복지학과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크노프카 교수 알죠? 크노프카 교수가 당시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걸 진단해 볼 때 우리나라 국립대학에 사회복지학과를 하나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 국가에다 대고 얘기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냐. 우선 교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수를 할 사람을 세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유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의 미네소타 대학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신 분 중에 세 분이시고 서울대학에서 이제 사회사학과를 설립을 해가지고 세 분이 교수로서 하신 분이고 이제 한 분은 하상아 씨는 케이스웍을 하고 우리 이 백근치 선생님은 그룹웍을 하고 이 김학묵 선생님은 행정을 하셔가지고 이 김학묵 선생님도 이제 나중에 뭐 이대고 뭐고 안 다닌 데가 없으시죠. 이 세 분이 서울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면서 뭐 이대다 중신이다 뭐 하여튼 여러 군데를 다 다니신 거죠. 그리고 우리 저기 그 성심여자대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사회사학과가 설치된 대학이에요. 처음이 어딘지 알아요? 이화여자대학이 1948년인가 47년에 했고 47년이죠. 그 다음에 그 강남대학 옛날에 중앙신학 학교죠. 중앙신학이 1950 그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이 저기 1958년에 대학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대학원 과정에서 사회사학과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이 안 맞으니까 그 다음 해에 이제 대학의 학부에 사회사학과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학이 1963년 그 다음에 우리 성심여자대학이 1964년 그래서 5번째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회사학과가 설치됐고 내가 이제 거기 1회생으로 이제 졸업 맡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내가 이 1세대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조금 좀 뭐랄까 분에 넘치는 대우인 것 같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그 부끄럽기도 한데 원래 1세대는 이렇게 세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백근치 씨는 자기가 이제 그룹웍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문제 있는 청소년들을 그 집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그룹웍으로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서울대학교 제1회 졸업생인 그 저기 박승국 씨 우리 이 법인을 설립하신 중에 한 분이세요. 박승국 씨가 그분이 거기에 이제 기거하고 거기 코워커로 있으면서 이제 그 회장님을 도우셔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이제 그 기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고 점차적으로 이제 외원이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의 그 외원의 저기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이제 기관들마다 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져 가지고 우리 양친에는 저 방글라데시인가 하여튼 이 동남아 쪽으로 다시 이제 본부를 옮기게 되면서 우리 기관이 점점 축소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과정에서 또 우리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이 백근치 씨 제자니까 또 같은 백씨고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를 삼겠다 하는 생각으로 나를 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편도 보게 돼가지고 거기 같은 직장에서 13년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탈
이제 내가 또 다음 차례로 또 있었지만 거기도 또 같이 3년을 같이 있었지만 21년을 부부가 같이 있었다는 데는 그거조차도 굉장히 좀 그 드문 일이죠. 예, 그래서 첫 직장에서 이제 눈 맞았을 때 5년 같이 있었고, 그 다음 직장에 13년간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4년간 같이 있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그 네덜란드, 그 당시에 이제 입양기관이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해외 입양기관이라 해가지고 그 해외 입양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해외 입양을 하면서도 주로 그 전문 이런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뭐냐면 연장, 그러니까 13살이 넘으면은 나이가 많아서 입양을 못 가는 호년아들을 또 스폰서십, 그러니까 그 결연을 맺어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또 생활비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돌보는 그런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스폰서십만 거진 20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일찍이부터 외국 문화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고하는 거나 이런 그 문화적인 그런 거를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이렇게 좀 그 우리나라 같이 너무 좀 혈연이라든지 이런 학연이라든지 이런 거에 편파적인 게 많은 건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런 것이 이제 일찍이 저도 이제 배웠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스폰서십만 하고 우리 남편은 와서 이제 부장으로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을 총괄하면서도 당시에는 이제 기관이 이제 운영이 되고 막 기관이 막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트랜슬레이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입양 아들이 이제 그 접수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 한국말을 영어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보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양친들이 많이 이제 저기 접수가 돼 있는 양친들이 자기가 원하는 아동들을 이제 거기 맞춰서 이렇게 결연을 맺고 해서 이제 6개월이든지 뭐 1년을 거쳐서 이제 그 수속이 다 끝나면은 이제 입양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4대 입양 기관들의 그 대상으로 하는 나라가 다 틀려요. 그래서 뭐 홀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뭐 저기 뭐 물론 미네소타도 하지만 또 어디서 한다더라. 요즘에 이제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들어도 이제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입력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우리 그 KSS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덴마크하고 네덜란드하고 스위스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대한사회복지회는 또 뭐 카나다하고 뭐 어디고 뭐 이렇게 각 나라마다 저기 대상으로 하는 나라가 이제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각자 또 위탁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위탁 호스트 케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서 이제 호스트 케어라는 게 뭐 보건복지부 등록된 단체가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에 또 나랑 같이 있던 사람이 그 소장으로 가서 일을 하던데 이제서 그 위탁이라는 갑자기 뭐 학대를 받았다라든지 버려진 아동을 어디다 이렇게 케어할 수 없을 때 그 위탁 가정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위탁 그 케어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벌써 그런 거는 우리는 다 했죠. 그러니까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물론 시설이 있어서 시설에서 이렇게 케어할 수도 있지만은 그 일일이 다 이제 굉장히 아이들이 뭐 100명, 200명이 넘칠 때는 그렇게 위탁 가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제일 처음 한 게 이제 홀트고 홀트도 뭐 장학 사업이다 뭐 또 나름대로 또 연장 그 혼혈 아동을 또 케어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홀트의 그 수용 시설 가보셨어요? 너무 그 사람 같지 않은 막 이상하게 생긴 그런 그 저기 장애인들도 너무 많잖아요. 내가 첫 대학교 3학년 때 홀트를 한번 이제 방문을 했는데 거기 갔다 와가지고 이틀을 밥을 못 먹겠더라. 속이 미식거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게 기관 방문을 엄청나게 했는데 요즘에는 기관 방문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서 기관에 대해서 물어보면 너무 모르고 대표적인 이런 4대 입양기관 같은 거는 교수들 자체도 해외 입양만 해가지고 무슨 돈벌이만 하는 걸로 아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1년에 2,000명씩 해외에 가게 되면 그런 기아든지 하여튼 뭐 부모가 있든지 간에 그렇게 대리 부모가 있어야 될 아동들이 2,000명씩이 발생된다면 우리 안 보낸다고 생각하면 2,000명을 케어한다 그러면 100명씩 한다 하더라도 20개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20개 시설이 자꾸 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도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동이 자꾸 줄어가지고 뭐 아동들 자꾸 낳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장려 제도가 많이 나오지만은 실제로 지금 입양을 가고 있잖아요.
그 입양이 한 달에 저기 1년에 한 1000명 간다 하더라도 세 기관에서 그 1000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그 경제적인 그런 뒷받침이 있어야 되니까 나라에서도 감히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지금 맞지 않잖아요. 그죠? 같은 나라에서, 조그만 나라에서 한 군데서는 그런 아동을 케어할 수가 없어서 보내고, 한 군데서는, 나라에서는 또 아동이 없으니까 또 아동을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제도적으로 보육시설을 많이 만든다든지, 아니면 애들 셋 이상 낳는 사람한테는 얼마씩 30 금세돈을 준다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맞지도 않는 제도를 많이 맹기려고 애쓰지만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인간상.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이런 그 환경 속에서의 모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경험을 통하지 않고 직접 그 환경에 접하지 않은 사람이면 그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입양을 한 아동을 하게 되면 몇천 불을 벌기 때문에 굉장히 수입이 많은 거 되지만 그만큼 홀트 같은 데서도 벌어서 그렇게 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돌보게 하는데 다 쓰여지고 또 더 많은 복지사업에 쓰여지는 것이지, 그렇게 단순하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보고 해서 인컴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못 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대한사회복지에도 거기 병원도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들 무료로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벌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14년간 했고, 제가 거기서 다룬 혼혈아들 중에, 연장아 중에 인순이 있죠. 인순이 여동생도 내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동두천 살 때 그 집이 가정방문도 가고 그랬었는데,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다 아는 얘기,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보통 그런 사람들 볼 때에는 백인이다, 한국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한 엄마의 그런 가정이 꽤 많았어요. 제가 다룬 케이스 중에서도. 우리 같은 경우는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현실이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인순이 동생은 백인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한국인 오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6.25가 나면서 너무나 생활상이 이렇게 나라가 엄청나게 개인 삶도 그렇지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를 잊지를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큼 중요하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아들이 고3에 올라가가지고 너무 이제 오랜 동안 직장 생활도 하고 이제 이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개인적인 삶이지만은 제가 우이동에 등산로 입구에 코너집에 2층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밑에가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슈퍼마켓을 했는데, 우리 언니네 가정이 이제 그 슈퍼마켓을 운영하기에 가족 구조가 잘 돼 있어서 거기 와서 좀 하라. 그리고 나는 집을 대고, 우리 언니는 이제 인력을 대고 물건값을 대고 해서 하는데, 조금 오해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갑자기 나가게 되는 바람에, 저희도 이제 이 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기관 사정상 회의도 있었고, 하여튼 기관이 오너가 있어가지고 족벌 체제로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투명하게 해도 제3자가 보기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부분도 꽤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두 부부가 나와가지고 그걸 갑자기 슈퍼마켓을 하게 돼가지고 2년간 하는 중에 또 우연치 않게 박승구 씨가 너 뭐하니? 여기저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제 본인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너도 거기 대학원에 와서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심심치 않게 가서 시험을 봤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은 엄청나게 공부해온 사람들은 많이 떨어졌는데 수험들도 많이 떨어지고 했다는데, 본인이 돼가지고 슈퍼마켓 하면서 밤에 대학원을 졸업 맡으면서 갑자기 또 한국내성마비복지에서 김항우 회장님이 이제 병원 행정도 했고 했으니까 내성마비복지의 사무국장으로 딱 알맞는 이제 학력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서 거기 가고, 부인은 뭐하냐 그러니까 부인은 지금 잠시 이제 쉬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또 사람이 필요하니까 좀 자원봉사 겸 나와서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또 한 몇 개월 쉬다가 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상도동에 내성마비 어머니 집인데 무료로 너무 열악하니까 내성마비도 알고 보면은 그 협회가
사단법인이고 부모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일으킨 법인이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부모 5명이 이제 그 중에 이제 아주 부잣집 만화님들만 있어가지고 한 분이 그 집을 주어가지고 조그맣게 이제 그 내성마비인들 연장 청소년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스폰서십도 이제 후원자도 개발을 하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오뚜기 캠프라든지 오뚜기 축제라든지 그런 걸 그 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그 급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한 그 디렉터가 있어도 그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을 제대로 못 해주고 매니저를 잘 못 해주면 그분의 그 능력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걸 내 자랑 같지만은 우리 두 부가 가지고 당시에 6,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쓰던 그런 기관으로서 빚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후원 사업 같은 거 열심히 해가지고 3년 만에 지금의 상계동의 내성마비복지관을 짓게 됐고 거기 이제 시에서 물론 이제 그 우리 회장님이 보건복지부 차관도 하셨고 물론 이제 옛날에 뭐 그 서울대학교 교수도 하셨고 그런 여러 가지도 하셨지만 능력도 있으시지만 차관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그 당시에 뭐 그 3당 국회 부의장들이 다 잘하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갑자기 그 예산을 그 따가지고 7억 얼마를 따가지고 그 이제 여러 군데에 이렇게 그 국가 그 땅을 보러 다니는 과정에 뭐 영등포도 보고 여러 군데 보다가 이제 그 지금의 그 상계동 그 당시에는 뭐 그냥 길 개천 옆에 버려진 땅이었죠. 근데 앞으로 봐서는 영등포 복잡한 데보다 거기가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회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약간 좀 뭐 갈등이 있었죠. 회장님은 여기서 영등포에서 하자고 우리 남편은 기왕이면 좀 넓은 지역에서 10년 앞을 보고 여기가 좋겠다. 그래가지고 글로 가가지고 결국은 거기다 짓게 해가지고 지금 거기가 완전히 복지센터가 됐어요. 그죠? 가보신 적 있어요? 그 앞에는 시각장애인이 있고 옆에는 상계복지관이 있고 바로 옆에는 북부 그 장애인 복지관 있잖아요. 예, 예. 다 지역 자체가 센터처럼 센터가 됐죠. 예. 근데 내가 그 북부 장애인 복지관이 그 버려진 땅으로 있을 때 빨리 저거를 내성마비 복지 그걸로 하자 그런 얘기를 했다가 너무 욕심을 낸다고 야단을 맞고 그냥 가만히 했는데 내 말만 들었으면 그게 내성마비 복지관으로서 더 크게 무슨 작업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욕심을 이렇게 사람은 때에 따라서 분수 없는 욕심도 가져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북부장애인 복지관이 시장협회에서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하여튼 복지센터가 돼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완벽하게 해놓고 제가 이제 하나 그 우리 전문가라고 뭐 말 수는 없겠지만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 남편하고 같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일 것 같아요. 장애인을 직원으로 제일 많이 채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보기에는 중증 장애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거기 지금 그 경비로 있는 사람이 말을 전혀 못해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민경연이라고 걸음도 제대로 잘 못 걸을 정도로 남 보기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조그만 그 남의 집 세 살 때 그 뭐 어디 우체국도 다녀오고 우편물도 찾아오고 이런 걸로 심부름을 시켰을 때 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가장 완벽하게 하는 모든 일처리를 가장 완벽하게 하는 그런 신임을 받아서 저 사람한테는 무슨 일이고 주면 확실하게 하겠다는 신념을 우리한테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은 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고 글도 그러니까 집안을 잘못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머리 좋은 걸 모르고 부모가 그냥 버려진 상태로 그냥 자라게 해가지고 국민학교도 못 다니긴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관에서 하는 그냥 대학생들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오뚜기 글방이라고 거기에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중학교 과정까지 검정고시가 된 사람이거든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 글도 이렇게 손도 막 이렇게 이상하게 되고 그랬는데도 그 사람 이제 했지. 여러분들 오명원이라고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왔고 이 양반은 아주 또 이 민경현 씨보다는 달리 집안이 엄청나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엄마가 의대 의대 나오시고
아버지도 엄청나고 뭐 할아버지도 상무부 장관 우리나라 최초의 뭐 MIT 나오신 상무부 장관도 하신 분이신데 이 사람도 내성마비인데 2급 1급이에요. 그리고 손을 요 두 손가락밖에 못 써요. 그래서 이 버스를 타게 되면 이걸 잘 못 집을 정도로 했는데 집에 안에서 너무 과잉 보호해가지고 혼자서 다닌다는 건 상상을 못할 때 우리가 마침 이제 우리 아들들이 경복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 평창동 사면서 이 사람은 이제 효자동 바로 그 청와대 근처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오면서 사무실 오면서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뭐 이렇게 자원봉사로 그냥 어디만 가서 일을만 해도 좋을 사람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과정에 너무나 그 집안의 배경을 떠나서 내가 이 일 아니면 죽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 지금 거기 내성마비 복지관의 부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도 굉장히 우리 같은 사람은 말을 잘 알아듣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내랑 시장 같이 다니고 이러면은 바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반말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늘 얘기하고 그랬지만은 그 정도로 외모적으로도 보면 장애인인데 이제 그 정도로 했고 지금 또 장선섭이라고 또 그분도 기계실에 있고 또 기사도 내성마비 있고 한 내성마비 그 직원이 또 우리 최명숙 시인이 있죠. 그 홍보과에서 일하는 최명숙 시인도 그래서 직원이고 또 컴퓨터실에서 일하는 최수미도 일해요. 하여튼 정직원이 7, 8명이 있어요. 그것을 최초에 남들이 그 부모까지도 어떻게 얘네들이 거기 직원으로 일하냐고 반대했을 때 그 직원으로 채용했어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내성마비 복지화에 되면서 직원들도 이렇게 내성마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막 부모들이 나도 하는데 더군다나 또 한 사람은 남편은 사무직자이고 나는 부장이고 하니까 마치 우리 둘이 굉장히 오해를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는 딱 거기 내성마비 복지관을 오픈해 놓고 나왔죠. 나오고 이제 여기 이제 아동 상담소에 이제 뭐 괜히 이제 이렇게 관여해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하고 그다음 잠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이 고3이기 때문에 아들한테 좀 충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늦게 사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이가 34인데 파마를 그 당시에 하고 연출 영화과를 공부하겠다 그래가지고 매일 나랑 이제 내가 이제 낮에 너무 무례하니까 그동안에 못 해본 운전도 배웠고 수영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수영하려고 이렇게 오는데 버스에서 이렇게 모였더니 우리 아들하고 대여섯 명이 이렇게 공부해야 될 시간에 이제 그 당시 그때 이제 어디 영화관에 가려고들 나온가 봐. 공부 시간에 슬쩍 빼먹고 고3인데. 그래가지고 그리고 고3 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오히려. 그러는 중에 수원여자대학교 우리 안양민 교수가 우리 같은 동기 동창이고 내 고등학교도 동창이고 지금도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인데 여기 광명에서 복지관에서 그 관장을 뽑는데요. 그랬다고 빨리 가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2월 30일인데 수원에 법인이 있다서 가가지고 면접해가지고 그러면 다음 날부터 광명시의 어느 복지관인데 그걸 한번 맡아서 해보시라고. 그래서 와서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래가지고 한번 남편하고 밤중에 와서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완전히 도깨비 나올 집인 거고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까지 한 경험을 아마 살려서 이걸 한번 일으켜보려는 그러한 이거라고 이제 받아들여서 그날로 우리 집에 큰 이만한 난로에다가 석유 한 말 사다가 붓고 그 다음 날부터 1월 4일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기 지금 이제 철산복지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기 리모델링에 들어가가지고 새로 멋있게 고치고 있는데 그 고치기 전까지의 집을 얼마큼 잘 가꿨는지 굉장히 누구나 와보면은 거치기 이런데 안에 너무나 깨끗하고 좋다 할 정도로 거기서 제가 13년을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나름대로 이 지역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그간의 그 관하고 민의 이런 여러 가지 갭에 있어서 그런 걸 깨기 위해서 노력 이런 게 모아져 가지고 이 복지관을 맡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크게 자랑을 할 거는
그동안 이렇게 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시대 변화를 의식을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그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하나.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그런 법적 투쟁도 많이 했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서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렇지 예, 내가 보기에도 그 실력적인 면에서는 내가 정말 어느 박사 못지않은 그 나름대로 왜 부부지간에도 저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참 못됐고 나쁜 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뛰어나고 좋은 이런 걸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 서로 살면서 부부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왜 사람은 꼭 결혼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것이 나 혼자 나 생각으로 사는 거는 한정이 돼 있지만 부부하고 살면 또 이 사람의 생각과 모든 거를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사회화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성숙할 수가 있지. 아무리 똑똑한 여자도 똑똑한 상태, 그 상태지만은 나는 살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지식이라든지 또 안목이라든지 생각하는 걸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지식적인 면을,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든지 대중적이지 못해가지고 남한테 많은 이런 그런 건 없었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내성마비복지관에 10년도 안 돼가지고 50억이라는 그런 많은 펀드레이징을 통해가지고 그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큰 땅을 하나 이제 내성마비 그 센터를 지을 걸 해놓고 또 지금도 많은 후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이제 이런 거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여러분들 지금 제5회인가 4회째 내가 그 국가고시 현장을 돌아봤어요.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이라 그래가지고 김성희 교수님하고 이 현장을 한번 돌아보는 과정에 놀란 거는 이보다 더 큰 교실에 장애인 혼자 볼 때는 책상 하나 주고 대필자 있고 시험 감독 있고 또 뭐 보조자 있고 이렇게 세 사람이 붙는 거예요. 이 장애인 하나의 시험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 제도화를 다 누가 했어요? 다 우리 같은 사람이 한 거죠. 나라에서 법을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민에서 그런 법이 필요하다 해요. 특히 내성마비 같은 경우는 머리는 굉장히 뛰어난데 이게 안 되고 불러줘서 대필자가 있어야 되고 독방을 써야 되고 왜 남들이 많은 가운데서 할 수 없잖아요. 흔들리고 긴장하면 더 경직되고 뭐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우리가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 거에 많이 기여를 한 거. 이제 그런 거고 여기 와서도 이렇게 한 것이 뭐 큰 걸 맡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맞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이 복지관을 위탁하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뭐 법인에서 뭐 어느 정도 공탁금이라든지 기탁금을 내고 또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 줘 가지고 뭐 이 시설을 설치하고 이러는 것이 거의가 99%는 다 그런 관계로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모든 게 다 시에서 다 사주고 어떤 시에 어떤 공탁금을 법인에서 낸 그런 게 없이 조건 없이 이걸 유임을 받았다는 거. 이거는 내가 역사적으로 하나 남아야 될 기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홀트 회장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홀트의 하남복지관이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먼저 사회복지를 오래 했던 선명에 오래 계시다가 퇴직하신 최성균 씨하고 이제 홀트하고 이렇게 붙었는데 홀트에서 5억을 쓰고 이 최성균 씨가 뭐 3억을 써가지고 자기가 즐거워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왜 복지 사업만 열심히 하고 그 이상의 해야지 사회복지법인이 무슨 돈을 많아가지고 몇 억씩을 기탁하면서 굳이 이걸 운영해야 될 필요가 뭐 있냐. 그거 아니면 그 3억 가지고도 여러 가지 장학재단이라든지 이런 걸 설립해서라도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난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계속 이 시의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거 의식을 바꿔가지고 절대로 복지시설에서 1억을 투자했다면 2억을 빼려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서울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그 후원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팔면 안 되는 것도 팔아가지고 기금화 시키려고 하는 게 다 그런 돈을 메꾸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쁜 거를 만드는 그런
원상이 되는 거를 왜 굳이 그걸 자꾸 더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관여를 동참을 해야 되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그동안에 계속 강조하고 나도 이걸 맡으려고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이걸 뭐 지금 사진 보면 내가 이렇게 삽질할 때 거기에 이렇게 부팅해서 삽질하는 게 있긴 있지만은 야 이걸 누가 맡게 될지 또 어떤 건물이 될지도 상상도 못했으니까 감히 내가 한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다 지어지면서 또 위탁업체가 생기고 또 거짝 건물이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이런 이제 상황에 이르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오욕심을 낸 건데 그렇게 이제 이론 하나 어떤 돈이 로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고 이런 하나 뭐 오간 그런 게 없이 순수하게 맡았다는 거. 그러니까 당시에 시장님한테도 이 세상이 이렇게 좋지 않게 돌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시장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면 이것도 역사적에 한 크게 기여하시게 되는 거고 기록으로 남을 거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우리 시에서는 전혀 이 사회복지 위탁 맡김을 받게 되면 정말 시민을 위한 서비스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어떤 그런 금전적인 것 부담을 안고서 어떤 서비스가 하기 위해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부조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게끔 끊임없는 노력을 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협의체 같은 데도 보면은 그런 거 뭐 공동위원장을 맡기 위해서 엄청 뭐 로비도 하고 그러지만 저는 그냥 만장일치로 그 자리에서 제가 사회복지의 원로니까 저를 그냥 이렇게 부시장님하고 이제 관하고 민해서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제가 됐고요. 또 사회복지 협의해야 되는 거는 이제 각 시마다 이제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창립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회장으로 맡고 있게 됐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뭐 내부적으로는 또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시대에 앞서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한 거가 이제 한 예로서 1999년이 세계 노인의 해였어요. 그럼 세계 노인의 해다라고 하면은 그 유엔에서 10년 앞으로는 이 노인의 굉장히 문제가 될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해가지고 그런 걸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분들 알아야 돼. 정책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정책에 대해서 나도 옛날에는 딱딱하고 법적인 것 같고 막 어떤 규칙적인 것 같고 이래서 싫어했는데 살면서 정책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 정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남보다 앞서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즘에도 왜 그 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 자꾸 생기는 게 뭐예요? 1991년에 우리나라가 그 아동권리협약에 회원기관으로 가입하면서 약속한 거를 이행을 못 해가지고 10년이 넘어가지고 이제는 계속 거기에서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못하면은 뭐 경고를 받게 돼 있으니까 자기 약속한 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듯이 다 이게 우리 이제 세계화라는 게 다 뭐예요? 그런 뜻에서도 세계화라는 거예요. 뭐 교통이 뭐 1위권에 들어있다 이런 거에서 세계화가 아니라 이게 세계적으로도 이제 모든 정책이라든지 뭐 아동복지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게 같이 맞물려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후진국은 선진국이 도와주면서 빨리 선진국만큼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책임의식도 이제는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가 아태 지역의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 세미나 할 때에도 각자 나온 교수들이 발표하는 가운데서도 그 부르짖은 게 뭐예요? 이제는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이런 선진에서 방글라데시라든지 필리핀 이런 후진국을 돕는 이런 체제를 우리가 가자. 의식이 되나마 그런 식으로 갖자 하는 것이 그런 데서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세계화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정책도 마찬가지로 1999년 이제 세계 노인의 해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노인의 문제가 클 것이다 싶어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그 각 경로당이 맨날 가보면 화터나 치고 담배 연기나 자욱한 속에서 모여 계시고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경로당 문화도 좀 바꿔보자 하는 여러 가지 의도에서 96년에 우선 근교에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50명을 해가지고 어르신 자원봉사단을 조직했잖아요. 그러게 이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각 이제 그 광역시나 이런 시도 그 정책에 맞물려 가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어떤 그 복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노인 기금 같은 거 이제 하나 마련을 하자 그래가지고는 2000년도에 100억을 모아가지고 당시에는 은행 이자가 비싸니까 은행 이자만 가지고도 조그만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저기 어르신 자원봉사 센터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을 이렇게 응모를 할 때 얼른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적인 기반을 가지고 응모를 해가지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8개를 뽑는데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관은 성남의 청솔복지관하고 우리 복지관하고 또 딴 데는 뭐 저기 뭐 자원봉사 센터라든지 또 노인회라든지 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맡았고 그 복지관에서 맡은 데는 우리하고 이제 저기 청솔복지관인데 저희가 이제 따와가지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은행에 그 이자도 자꾸 내리고 또 시대적으로 이 노인 이런 자원센터가 활성화돼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경기도에서 이게 경기도 그 예산으로 반영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 이제 완전히 굳혀져가지고 지금은 16개인가? 그래가지고 이름도 시대에 또 변화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르신 자원센터가 금년부터 실버 인력뱅크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광명시의 실버 인력뱅크의 이제 하나의 부설로서 기관을 가지고 있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우리 그 동아리 중에 이제 스포츠 댄스 동아리가 경기도 대표로 전국 저기 그 어르신 건강 9월에 있을 그 전주에서 있대요. 거기에 이제 대표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은 또 그 성취 감이 얼마나 커요. 더군다나 이 무대에 쓴다는 그 자체만도 그 노인네들이 댄스복을 입는다는 것도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인간은 누구든지 기본 마음이 있잖아요. 남 앞에 쓰기 좋아하고 또 누구든지 그런 이상한 옷도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그런 옷도 입고 뭐 여기저기서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아주 삶에 아주 여기서 의욕을 찾는다고 그냥 그러면서 뭘 또 의식을 했냐면 사실 30, 40대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부자라도 쓸 데가 너무 많잖아요. 돈이 자식 교육이라든지 그렇지만 50, 60대 되면은 가난한 노인은 가난하지만은 그래도 집은 다 가지고 계시고 나름대로 자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사고만 좀 돌리게 되면 나름대로 이분들도 하나의 클라이언트에서 후원자로서 또 역할을 가능하겠다 하는 걸 기대해가지고 했는데 연말이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한다 할 때에는 이분들이 뭐 5만 원, 10만 원 뭐 또 이렇게 무슨 일을 해가지고 10,000원씩 출연해가지고 후원도 엄청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클라이언트가 후원자로서도 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아주 그 뭐랄까 남이 알아주는 안 알아주는 나름대로의 그 자부심을 갖는 게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이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네? 너무나 그 간접적인 가치를 느끼고 있잖아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말 이 사업이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뭐 지난번에 그 100일장을 하다가 상품을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관내에 있는 음식점에 뭐 4인 한 가족 해가지고 뭐 5만 원짜리 상이라든지 그 음식점의 레벨에 따라서 그걸 쿠폰을 2개씩 후원하는 거. 그러니까 음식점에서는 돈을 후원하려면 힘들지만 그까지 가지고 있는 음식에서 내가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건데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흔쾌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다니질 못해서 그렇지 하루 만에 8군데를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쿠폰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나는 그러면 이 한 달에 2번씩 한 20명씩을 결식 아동들 이렇게 한 번씩 점심에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여기 결식 아동들 저기 한 달에 2번씩 하는데 저기 그 삼겹살 집에서 거기 가면 아주 방도 예쁘게 꾸며놓고 엄청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고기를. 오늘도 거기 아동들도 가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것도 개발이 됐고 그렇게 후원자 또 하나는 학이라고 하는 데인데 일식집이에요. 근데 그분은 로타리 아니기 때문에 이런 봉사에 대한 관심과 이제 실천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하고 싶었는데 엄두가 안 났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는 바람에 그러면 나도 1년에 한 번씩 한 50명을 대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또 기왕 음식만 대접하는 게 뭐 있으니까 한 사람당 뭐 10,000원 정도의 그 문구류를 선물을 주고 싶다. 그럼 사장님은 뭐 문구류가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사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돈만 주시면은 우리가 사서 다 보는 앞에서 전달식을 갖고 이러니까 지난번에 하고 나서 난 이래로 끝날 줄 알았더니 하고 나니까 본인도 너무나 성취감도 있고 좋으니까 그럼 매년 한 번씩 하겠다. 뭐 이런 게 계속 홍보가 되잖아요. 그럼 같은 그 그룹 안에서도. 그러니까 마음만 먹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하고자 하게 되면은 엄청난 자원을 끌어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입은 그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그지는 안 얻는다고 남한테 너무 추리해 보이고 없어 보이면 믿음이 안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복장도 갖춰 있고 뭔가 믿음을 가게끔 해야지 사회복지사에서 그냥 그 클라이언트하고 동등하다 하는 입장으로 생각해가지고 좀 더 좋은 옷을 입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생각은 옛날 생각이에요. 그거는 똑같이 우리는 프로잖아요. 프로하고 체리티하고는 자살하고는 완전히 구별을 할 줄 알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워커들도 보면은 우리 기관들 딴 기관에서 보면은 여기 워커들은 얼굴도 밝고 부티가 난다 그러지. 뭐 그래도 평소 때는 뭐 좋은 옷을 입으려는 게 아니라 브라우스라도 좀 단정하게 입고 또 바지 입고 청바지 입고 뭐 노가다 일할 때는 하더라도 하고 헤어스타일 같은 것도 풀어헤치지 말고 아니 워크하고 상담하면서 클라이언트 상담하면서 머리 이러고 자꾸 머리 이렇게 만지고 하면 이 사람이 더 불안하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워커의 자세가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자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이건 상식적인 걸로 생각하면 너무나 답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예쁜 사람 보고 아주 멋있는 사람 보면 다시 한번 쳐다보는 건 인간의 기본 아주 심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이 나요. 그러니까 신이 나고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더 잘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가지고 위치도 물론 좋지만은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부가 가치만큼 그 안에서 또 많은 자원도 쉽게 동원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많이 알려져 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이 크게 풀어야 될 하나의 숙제는 이게 지금 체육시설도 가지고 있는 메모드급의 이제 복지시설인데 이 체육센터를 체육진흥회라는 그런 그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이분화돼 가지고 운영을 맡겼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영이라든지 뭐 하고 싶을 때 아주 자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나의 복지 사업에 이게 부수적인 거로 따라와야 되는데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딴 데서 충분히 이용할 사람들이 여기 싸니까 오는 이런 형국은 이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한테 내가 이제 어느 기회가 되면 이제 이해를 잘 시켜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해를 잘 시켜서 이거는 복지관으로서의 한 부수적인 걸로 해가지고 체육시설도 운영해서 여기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뭐 공놀이를 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여기 뭐 전과목을 배우는 아동들이 잠시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뭐 농구장에 가가지고 농구를 한다든지 여기 농구장도 있고 하니까 6층에 큰 저기 체육센터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뭐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장애 아동들이 와가지고 뭐 저기 수영을 한다든지 뭐 수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치료 교육 목적으로 이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써야지. 이거는 일반적으로 돈벌이로 이걸 왜 하나의 법인한테 뭐로 돈벌이를 하냐고. 그리고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하다못해 수질 검사까지 우리 관리인들이 다 해주는데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 다 해주고 그 사람들은 운영만 하고 돈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해해서 내 말을 잘못 들으면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은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왜? 이건 내 것도 아니고 나는 또 날 받아놓고 있는 사람이 내가 뭐 젊어서 뭐 10년, 20년 할 사람도 아니고 어느 정도 내가 건강에 허락하는까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풀어야 될 것은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장애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부수적으로 이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나의 지금 풀어야 될 내가 그만둘 때까지 꼭 풀어야 될 큰 숙제로서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일본 문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했네요. 예, 그것도 뭐 대충 얘기했는데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졸업 맡은 지가 40년이 넘었고요. 68년, 40년이 되어오고 39년인데 2년은 내가 아까 왜 슈퍼마켓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7년 동안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라는 것은 나는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학점을 따는 사람은 아닌데 공부를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뭐 세븐 프린시플 배울 때 개별하다 하면 그 개별하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관련된 뭐 이런 사전에서부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된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시험 범위를 확실하게 못 해가지고 성적은 안 좋지만 지금까지 남 못지않게 기억하고 있는 건 상당히 깊숙한 거는 많아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나의 철학으로 갖고 있는 거는 그 사회복지는 그 처한 환경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말은 쉬운 것 같고 또 품고 있는 내용은 별거 같지 않지만 살면 살수록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내용은 엄청나게 깊은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인간이 이렇게 쭉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저짝 복지관도 처음에 완전히 쓰레기통이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내 집에 있는 하다못해 교자상이 당시에 우리 시어머니가 그 살림 장만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큰 교자상을 손님 오면 치우려고 2개를 새거했는 거를 다 그것도 가져와가지고 하나의 여기에 그 책상으로 사용해가지고 다 망가뜨리고 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릇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때도 딱 생각한 게 내가 이 환경을 가지고 안 하면 안 했지 할 바에는 더 이상의 그 불평이라든지 한탄을 끝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해가지고 그 환경에 맞게끔 이제 하나하나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당시에 피아노 교실을 해서 우선 돈이 있어야 되니까 8땡가를 이상으로 해서 그 해에 다 갚았어요. 그걸. 또 자봉틀도 이상으로 15땡가를 들여다가 또 다 갚고 그 당시에도 홈페이지 이렇게 잘 됐어요. 그리고 미용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너무 이제 없고 이제 답답하니까 조그만 지역 신문을 보다 보니까 제일 미용학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무작정 전화를 해가지고 원장을 바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복지관 하나 처음 이제 맡아서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미용 기술 교실로서 이제 주부들의 능력이라든지 직업하고 이렇게 맞물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냐니까 한번 와보시겠대. 그때니까 원장하고 부원장 격의 그 여자분하고 2분이 오셨더라고. 근데 와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장실에 책상 흔들흔들하는 데는 다 망가진 나무 같은 책상 하나에다가 의자도 그냥 삐걱거리는 거 몇 개에다가 아무것도 없고 한 상황에서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그 훗날에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왔다 그러더라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같이 보였기 때문에 자기네가 그 전문적으로 하는 미용실 책상 6개인가를 보내주고 선생님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시작을 한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효자 사업이 돼가지고 돈이 꽤 잘 돼가지고 그 다음 여기쯤 올 때쯤 되면은 그 미용실이 이제는 사양 사업을 돼가지고 별로 사람이 없어서 없어지는 과정에 그 초창기에서부터 했던 선생님이 그 당시에 너무 공로가 컸고 그 사람이 직업을 잃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우리가 컴퓨터 교실에서 컴퓨터를 내가 일찍이 자네도 내가 그 전문대학에 야간에 공부할 때 사회복지를 해보라 그랬거든. 이렇게 밤에 와서 해라. 용산에서 수원여자대학에서 할 때도 와보라고 하라고 그랬는데도 용기를 못 내서 못했는데 컴퓨터는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한번 맺은 사람은 쉽게 버리는 그런 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물건도 그래. 이렇게 뭔지 물론 살 때 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사면 30년이고 20년이고 입으면서 그걸 또 이렇게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30년 입던 원피스를 주고도 우리 또 며느리가 그걸 또 자랑 삼아 입고 다녀요. 예. 그런 그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도. 그래서 지금 미용 선생님 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 복지관 1층에 서무르 계세요. 그러니까 14년째 같이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여기 와서는 정식 직원으로, 그 당시에 이제 강사로 있었지만. 그래서 미용실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저기 컴퓨터 교실은 또 그 어떻게 사장님하고 이제 그 인연이 돼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50대 50으로 놀아먹는 거 해가지고 그때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불릴 듯이 일어가지고 그 허름한 그런 복지관을 전국에서 280개 그 서울 빼놓고 280개 복지관들이 평가 제1회 2000년도에 제1회 평가 때 0.01 차이로 부산에 있는 데가 1등하고 우리가 2등 했잖아요. 경기도에서는 물론 1등 했고. 그래가지고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또 저기 싱가포르 전 직원이 갔다 오고. 그렇게 2번이나 갔다 왔어. 2003년도에도 또 우수복지관 맡아가지고 그 허름한,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허름해요? 그런 복지관도 그렇게 일으켜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이제 3번째 올해 이제 평가가 있는데 그 평가에는 우리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설립된 지 이제 3년이 안 되는데 사실은 법의 해석에 따른데 다른 원장들이 나는 해당이 안 된대. 평가 안 받게 하려고. 너무 우스워가지고 아유 나는 안 받는 게 좋은데 알았어 나 안 받는 게 나도 좋아요. 나도 준비는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유 나 권장님은 해당이 안 돼요. 뭐 이런 애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3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만큼 또 잘해줬으니까 좋은 시설이니만큼 또 내면적으로 이제는 프로그램에 보다 전문화가 되고 남달라야 되지. 그래서 내가 특별히 또 우리 부장님 모신 것도 그런 부분에 이제 뛰어나고 우리 부장님도 대학에서 강의도 그동안에 계속 해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치중을 해야 되겠지. 그런 것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그냥 그래서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질 때는 나는 남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게 없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군말이 없이 그래서 군말하고 찡찡대고 이런 걸 제일 싫어해.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남편이 참 자기가 갖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나만큼 남편한테 인정받고 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용기와 이런 걸로 힘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여기 와서도 사람은 뭐든지 이렇게 배우면 언제든지 쓸 게 있다는 게 우리 남편이 원래 물리학과를 들어갔다가 그 자기가 그 청산과부의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23세 엄마가 혼자 되셔가지고 남매가 자라서 평생의 이 소원이 화목한 가정이야. 그런데 물리학과를 갔더니 맨날 서울대학이 옛날에는 공대가 청량리께 있어요. 그럼 밤중에 거기서 실험실에 12시까지 있어 보면은 그 교수들도 같이 무슨 이렇게 실험들 물리학이니까 많이 실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교수님 댁에 가봤더니 또 와서 공부하는데 애 울음소리도 못 나게 하고 막 신경질적으로 이게 무슨 삶이 이게 될 수가 있냐. 자기도 앞으로 가면 교수가 돼야 되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싶어서 대학교 2학년 때 전과가 안 되는데도 1년을 쉬면서 전과를 해가지고 학장회에서도 부결된 걸 다음 해에 원해가지고 사회복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그런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도 돌아가실 때까지 현장에 있었던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 때 사회사학과를 전과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하상락 교수님이 억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해줘가지고 물리학과 동창을 만나면 타락된 물리학자로 너 원장님 모습같이 됐구나, 고아원 원장님 같이 됐구나, 막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사회복지라면 고아원 원장을 연상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든지 보면은 과학적인 이 사고가 이렇게 생활화돼 있어가지고 집을 고치면은 이렇게 기술사들이 왔을 때에는 원리적으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다못해 이런 파이프 하는 사람들이 배우고 갈 정도로 그런 걸 사고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밑에 가보면 기계실이 엄청나요. 하여튼 수영장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나도 이런 기계실을 내가 운영하려고 상상을 못하고 처음에는 겁이 났었는데 이제는 자신 있어요. 이 사람들도 나의 이 원리적인 사고를 못 따라오더라고.
그리고 기계실에서 원칙적으로 이 정도는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걸 먼저 배운 사람들이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내가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항상 보면은 원리적이고 그리고 그 옛날에서부터도 맨날 3차원의 세계, 지금의 세계를 얘기했어요. 30년 전에 결혼할 때 맨날 지금의 세계를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리고 이 수학적인 면에는 내가 보기에 좀 천재성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런 인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호응은 못 받았어도 이런 혼자만의 맨투맨적인 거에 대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대중적이지 못하고 남 앞에서 이렇게 좋게 하는 것보다는 나쁜 점을 먼저 얘기하는 이런 습성이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많은 데서 자라질 않아가지고 사교적이지 못한데 나는 완전히 반대야. 10남매 중에서 내가 7번째거든요. 아까 우리 아버지가 43세에 난 아들 그래가지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왜 43살이 낳기 때문에 우리 막내 동생이 입학 공부를 할 때에는 우리 아버지가 또 중간에 또 40이 넘어가지고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많은 재산을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집 하나 남아가지고 이 아들 교육을 시키는데 아들은 또 막내인데 아주 우리 가정에서 제일 특출나게 영리해가지고 IQ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고대 법대를 보다 떨어졌는데 다음 대에 서울대 공대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이제 LG에 건축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박물관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저기 논현동에 왜 LG 생활관 같은 거 이상하게 진 집 있잖아요. 그렇게 큰 건물만 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산에 있어서 서울에 와서 하숙하면서 걔를 데리고 6개월 동안 대성학원에 6개월 동안 재수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간 거지.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도 맞이지는 아니지만은 내 밑에 세 동생을 제가 다 결혼식 내 돈으로 시킨 건 아니지만 결혼식 같은 거 시키고 이럴 때도 다 이렇게 주선해서 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아주 굉장히 미안해하시고 그러니까 나한테 나도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공부를 잘 시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도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이렇게 대신 일을 잘해줬으니까 상당히 미안해하시고 용돈을 드리면 지금 어떤 부모들은 막 용돈 내라고 막 그러시는데 항상 이런 걸 주냐고 이렇게 안 받을 것 같으시는 말이라도 그렇게 한 게 상당히 지금 83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지금 96세인데 기세요. 지금 작년부터 좀 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 다니시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완전히 치매가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 언니가 70이 넘어서 그분도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을 케어할 수가 없어서 내가 서둘러서 요양원에 보내가지고 지금 광림교에서 하는 강촌에 사랑의 집이라고 있어요. 유료도 되고 무료도 되는 요양원인데 참 좋아요. 나중에 누구 그런 데 갈 사람 있으면 거기 알선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거기 유료로 요양원에 계시고 하여튼 지금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복잡하게 부지런하게 산 게 이렇게 생활에 대해서 남들이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나는 안 복잡해.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남들이 보면 되게 복잡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나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라는 게 있죠, 그죠? Social work starts where the 클라이언트라면은 항상 희나 쉬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트가 될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잖아, 그지? 그럴 때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를 할 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그러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러고 항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내 중심보다는 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할 때에 굉장히 의외의 좋은 그런 해결 방안이 많이 나오는 거지. 내가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받아보려고 하면은 아무런 답을 얻을 수 있고 무슨 프로그램이든 간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정말 이성을 잃어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나 크게 야단을 치는 게 자기 중심의 서비스를 하려고 많이들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거는
평생을 의식을 하면서 가야 돼.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에 그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건 세월이 가면서 차츰차츰 쌓여가는 것이지. 물론 개인차가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의식,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선택한 것도 남다른 의식이 있고 우리 저기 뒤에 청소년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가져가지고 직업, 일, 체험도 여기를 택했다는 것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했긴 했겠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이제 성장을 하는데 가능하면은 줄이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많은 걸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응?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삼성에서 왜 컨슈머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 삼성의 뭐만의 어떤 그 굉장히 그 새로운 그 어떤 그 아이디어로 생각이 되지만 우리는 사회복지에서 이 수십 년 전에 이걸로 배웠잖아. 소셜워크 스타트. 사회복지는 항상 클라이언트가 있는 그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 그 고객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다 우리 사회복지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항상 내가 생각하는 내 중심에서 바라보려고 하다가도 의식을 해서 의도적인 접근이잖아요. purposeful approach라고 해야지. 의도적인 접근이 그런 얘기에서 나오는 건데 딱 의식을 해서 저 사람의 입장에 했을 때 내 생각은 이렇지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숨을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보다 나은 서비스, 보다 정확한 서비스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노인들한테 우리 기관이 지금까지 14년간 해오면서 민원, 시에 뭐 어떤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시한테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한 거는 딱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여기 있는 강사가 남편이 차 수입을 했는데 이제 그만두게 돼가지고 이 많은 차를 우리 기관에다가 후원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잘 안 내시고 막 나눠주다 보니까 날짜가 지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디서 외국 사탕이든지 초콜릿을 많이 얻어오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걸 줄 때 보면은 날짜가 왜 임박해서 주잖아요. 막 열흘 앞에 가져오다 보면 날짜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줘가지고 며느리가 그것도 같이 모시고 있는 며느리가 아니고 서울 사는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한번 시 인터넷에다가 올려가지고 기간 지난 걸 노인들한테 노인은 어떻게 봐서 그런 걸 주냐고 그지냐고 그래서 재작년인가 한 번 있었지 그 위에는 민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휴먼 서비스에서 그 복잡 다양한 인간을 다루는 가운데서 민원이 없다는 건 크게 자랑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에 2,000명 이상이 여기 다니거든요. 아동에서부터 노인네까지 이용 인원이 2,000명이에요. 2,100몇 명이거든요. 우리 복지관만 체육센터 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용을 하면서 불평불만을 요즘에 더군다나 인터넷에 올리는 게 굉장히 습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게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고 또 노인들이 그만큼 말을 잘 따라주고 모이면 모이고 하는 거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임을 얻고 있다는 거지. 그런 것이 상당히 자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괜히 장장 1시간 반을 얘기했네. 저희가 질문을 좀 질문을 해보시죠. 예. 제 생각에는 법인에서 금액을 하지 않고 시에서 모든 금액을 담당해서 복지관을 운영하게끔 했다라는 거는 정말로 복지회에서도 없는 일이고 큰 획을 긋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선출직 위원장으로 그렇게 되실 수 있는 거는 지역사회 내에서 관장님께서 활동하셨던 것들이 신임을 얻고 그리고 또 그만큼 신뢰를 얻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는지. 글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어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과 항상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한다는 것과 또 지금의 그 사회복지를 옛날에 내가 처음 사회복지를 시작한 거나 지금이나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사회복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시각은 똑같아. 오히려 더 못한 것 같아. 항상 자선의 범위를 넘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반감을 가지고 이걸 좀 극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노력을 한 것이 이렇게 신임을 얻게 된 거죠. 직접 찾아다니시고. 예, 맨날 뭐 하다못해 시장님이 이제 계시면은 이제 에이징 소사이티와 에이지 소사이티를 구별하기 어렵잖아. 그러면 그걸 이렇게 써서 에이징 소사이티 뭐고 이런 거는 시장님 좀 되시면은 어디 가서 연설하실 때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겁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지. 계속. 그리고 또 어느 교수가 컬럼 잘 쓴 거 있으면 카피해서 이거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주고 그러는 걸로 했죠. 그러면 사회복지라는 게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냥 마음만 좋아서 상식선에서 주어지는 걸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아는 것이 나는 천추의 한으로 생각하는 거거든. 아주 딱 질색이야. 그만 보이면 그 사람하고 더 얘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아주 뭐랄까 아주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깨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 거고. 예. 그래서 시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듣기 좋아서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회과장이라든지 가정복지과장 모든 분들이 광명에 하는 모든 뭐 이런 하다못해 행정적인 부분도 앞서간다는 얘기를 듣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가 남들은 모든 걸 너무나 이렇게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지금 우리 이제 최 부장은 그래도 나이가 이제 40이 조금 넘었지만 아직 우리 있던 부장까지도 그러니까 띠동갑이니까 24년 차이잖아요. 응? 부장 과장이. 그러니까 다 여기 초년생으로 와가지고 길러서 과장 부장을 대리서부터 과장 부장을 시킨 거야. 지금 초대 부장이 미국에서 지금 유학 중이에요. 박사 이제 2년 차인데 숭실대학교 사회사학과가 나오고 내가 이제 대학원 마치면서 다시 이대 대학원을 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대학원 마치고 이제 남편하고 같이 지금 저기 사회복지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 과장을 또 부장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으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높아지면서 이 마음을 못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정도의 그 공문을 가지고 시에 가면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가끔은 있을 때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공문 내용이라든지 뭐 항상이잖아. 그 귀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여합니다. 1번. 다름이 아니라 뭐 이렇게 이제 공문이 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썼냐면 맨날 이런 구태현 얘기 싫고 뭐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발전을 우리 시의 발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뭘 한다.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걸 좀 띄워줘라. 시도 좀. 그러니까 시도 문구도 부드러워지면서 이 공문 형식이 바뀌어지더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공문 하나하나에서부터 그 용어 하나하나 사용하는 것부터 의식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인 접근이라는 게 뭐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뿐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는데 의식을 하고 정신 차려 해야지 생각 없이 한 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별나다고 우리 아들들도 그러고 우리 남편도 그랬으니까 그건 뭐 좀 성격이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회 졸업생이고 하다 보고 또 학교도 공부는 못했지만 아주 잘하진 못했지만 늘 그래도 내가 목적한 대로는 다 들어갔었고 해냈고 하니까 어느 부분에서든지 최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지 않는 상황이면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든지 이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이 시키는 거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싫어한 게 내가 그 청소를 하면 우리 아버지가 제일 점수를 높여줘가지고 신발 우리가 식구가 많으니까 거기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게 한다라든지 마당을 잘 쓰면 용돈을 잘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소를 잘하면은 이제 그러는데 시키면 안 해. 그러니까는 우리 엄마가 저녁 때가 다 돼가지고 집안 청소를 한번 해야 되는데 저게 왜 안 하나 하고 눈치만 보는 거야. 시키면 또 안 하고 가니까. 그 정도로 시키면 안 하지만 한 번 지적당한 걸 두 번 지적은 안 당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자존심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게 국민학교 때인데도 그 동네 애들을 모아놓고 극단을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혀놓고 그래가지고 그 막을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왜 이렇게 엄마들 치마가 이렇게 쭉 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걸 2개를 이렇게 걸쳐놓고는 이렇게 막을 쳐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또 많은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쟁취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제살 지내면은 과일이고 내가 다 가지고 있다가 동생들 조금 주고 나는 여기 숨겨놓고 더 많이 먹고 뭐 이런 게 예. 그러니까 분배도 잘해야 돼. 지금도 보면 분배도 엄청 잘해 분배.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문화 속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 욕심이 없어요. 외아들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욕심이 없어. 왜? 이건 여기다 놔두면 이거 평생 자기 거니까 누가 뭐 먹을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빨리 가져가야 되지. 이거 눈 깜짝하고 세워놓으면 되니까. 하여튼 뭐 참외고 뭐고 접으로 사서 접이 뭔지 알죠? 100개씩 이렇게 사서 먹은 집이니까 할 수 없지.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그 문화적으로 우리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안 맞은 게 아기를 낳았는데 당시에 세습비누 이런 거 사도 50개씩 막 박스로 사들이니까 막 놀래가지고 다 들어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렸을 때 환경적인 게 모든 게 조합이 돼서 하나의 이제 인간이 구성이 되는데 지금까지 삶을 보면 태어나서부터도 환경적인 것부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 틈에 자란 거예요, 제가. 물론 맨 위에 언니가 하나 있는데 일찍이 시작가 15년 차이니까 일찍이 시집가서 내 기억엔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쭉 남자들 내 밑에 또 남자이니까 남자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대장이 돼야 속이 시원하고 뭐든지 이렇게 잘해야지 그 잘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강해. 미래를 내다보고 그다음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현장에서 활동하신 경험으로 보실 때 앞으로 후배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거는 그때마다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뭔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참 복이 많았던 거는 모셨던 분들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1세대의 인류만 모셨어요. 내가 하 선생님, 난세진 선생님, 장인 선생님한테 4년을 배웠잖아요. 우리 성심여대 사회사학과는 서울대학교 부설이라고 해서 서울대학 교수들이 다 왔어요. 왜냐하면 월급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그 남세진 선생님이 성심여대 강의하면서 집사 떼는 거 아니에요, 저기 신림동에. 그만큼 강의료가 많이 줘가지고 좋은 교수들을 많이 모셨고, 그리고서 하선생님 그런 좋은 사람한테 배웠고, 그다음에 아까도 백근실 씨 밑에 그렇게 오래 있었고, 또 여기 김학무 씨한테 또 저기 내성마을복지에 그분은 이 행정에 대해서 로비 이런 거, 펀드레이징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거 이런 거는 아주 이런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치라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정치의 흐름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나쁜지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살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처신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시대를 예측할 수 있어가지고 그 노인, 그러니까 뭐 내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유엔에서 이런 세계적인 그런 제도라든지 이런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IMF도 우리 남편하고 나는 예측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큰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겨우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 영문과 들어갔어요. 그것도 왜 들어갔냐니까 그래도 재수를 몇 번 해가지고 영어가 제일 낫기 때문에 영문과 간다는데 그때 당시에 마음으로는 영문과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부부가 문학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 없는 부분인데 과연 이게 졸업이나 제대로 할까 했는데 마침 저 졸업을 했어요. 그러고서
취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당시 영문과 나가지고 어디 취직해 더군다나 그런 저기 뭐야 지방학교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키부츠에 6개월 동안 그 자원봉사를 갔다 오게 했어요. 저 이스라엘. 그리고 대학원을 내가 가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요즘에는 대학원들을 많이 가니까 부모가 이렇게 능력이 있을 때 대학원을 가라. 아빠는 고지식한 사람이니까 걔 실력에 무슨 대학원을 갈 거냐고 막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가가지고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서울 건국대학 대학원을 가고 대학원을 마치면서 강의가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의가 나가면서 또 저기 박사 시험을 보라는 그런데 얘가 이제 그 대학원에 가가지고 자기 능력을 개발을 했고 발견을 했고 자기의 자신감을 갖게 돼가지고 그리고 박사 시험을 보는데 세 사람이 어플라이 했는데 한 사람은 뭐 현직 선생님이시고 뭐 강사고 하나는 뭐 누구인데 자기는 요번에는 안 될 건데 그냥 한번 시험이나 면접이나 오라 그래서 가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고 가더니 그 후에 발표가 난 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박사도 제 코스를 다 밟아가지고 이제 다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료만 논문만 쓰면 되는데 지금 이제 74년생이거든요. 74년생인데 뭐 강의도 뭐 각 대학에서 여러 군데 물론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하여튼 좋은 대학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문화야.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는 그랬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시대 때도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의 문화니까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걔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걔는 이제 선생인데 그렇게 강의를 내가 들어봐도 어떻게 우리 아들이 저렇게 문학적이고 글을 한번 썼을 때 아마 우리 집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 나중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글을 냈을 때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 하면서 자기가 아직까지도 그 책갈피에 넣어놓고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넣어놨다고 할 듯이 요즘에 와가지고 아들에 대한 그 능력을 인정을 하게 돼 저도 제가 아들이니까 등잔 밑에 잡다고 자꾸 무시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좀 얕게 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남들은 막 자기 자식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좀 너무나 그 중요한 시기에 부모 마음을 속을 새겨가지고 근데도 제가 어렸을 때는 공부를 너무 잘했거든요. 경북고등학교에서도 고2까지는 뭐 과외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상위권에 속해가지고 6등 뭐 5등 항상 잘하면 3, 4등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고3 때 이 머리 파마서부터 시작하더니 저기 막 늦게 해가지고 재수 삼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뒤늦게 자기 길을 찾아서 하는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려고 하면 인간에 대해서는 절대 단정적이어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죽는 노인한테까지도 오늘까지라도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이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길러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우리 아들 얘기를 한 거예요. 사례로. 예. 진짜 나는 문학을 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 나는 여는 건 다 자신 있다. 내가 하다못해 수학도 내가 할 자신 있고 하는데 이 글 쓰는 것만은 내가 자신이 없는 부분으로 해서 나는 국문과 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높이 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무사히 대학을 나오더니 또 대학원도 그렇게 가서 대학원 가가지고 자기 능력을 자신감을 갖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고 다니고 가르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고집을 신 거지. 아버지 말만 따라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자기 수준에서 항상 자기 수준에서 바라보려고 하니까 자식을 그렇게 우습게 본 거지. 그렇지만 나는 걔 어렸을 때 능력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언젠간 그 능력이 살아나올 거다 하는 걸 해서 계속 고집을 쓴 게 걔 하나는 잘 된 것 같아. 이제는 뭐 아주 예쁜 마누라 얻어가지고 딸 하나 데리고 아주 잘 살고 아주 그 아버지하고 똑같이 가족 중심이에요. 친구도 안 만나고 오직 일과 가족이야. 그리고 모든 사고하는 거나 이 생각하는 게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것 같아. 어렸을 때는 약간 반항을 갔더니 지금은 그 아버님의 말씀 무슨 성경 말씀 다음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차를 갈 때 못 사는 동네일수록 교통 차가 와도 안 피하잖아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저런 거 하면 절대 늘 차가 오면 피해고 뭐 빨리
물론 사람 중심이긴 하지만은 차에 일단 다쳤다 하면은 사람은 다치는 거니까 피해야 된다. 이런 걸 어저께도 또 얘기하더라고. 아유. 네, 예, 예. 저는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3학년 백선이라고 하고요. 저는 좀 늦게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사회복지를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선배님 말씀 들으니까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릴 부분은요. 자료를 보니까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이렇게 사회복지계에는 그 누가 이렇게 그 상에 대해서 뭐 공무원이라든지 교육자라든지 이런 데는 상이 늘 많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없었는데 그 사회복지법이 1999년인가 개편되면서 그 법으로서 그 사회복지의 날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1회 그 사회복지의 법으로서 정한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상에 대한 상신을 한 거죠. 그럴 때 이제 전국의 이제 사회복지사들 중에서 여성으로서 이제 이렇게 현장에 제일 오래 있으니까 아마 김유길 교수님이 이제 저기 추천을 하셔가지고 제가 받게 된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좀 사회복지사들이 좀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어떻게 잘못 운영되다가 이번에는 협의회에서 이런 걸 주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가지고 꼭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기는 하지만 관련된 사람들도 좀 많이 받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때 이제 받은 거죠. 지금 질문 드리면 좀 진부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일하시는 그 시대에는 좀 남녀 차별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하시면서 여성으로서 혹시 힘들었던 점이나 그런 게 있으셨는지 아니면 요즘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어떤 능력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그 진부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나는 언제든 어디 가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아쉬워하는 게 그 부분인데 이 사회복지 현장의 70% 이상이 여성이라고 그러면서 기관장이 해야 할 때 가보면 여성이 한두 명이야. 어떤 때는 나 혼자고. 그게 왜 그러냐면 중도 탈락자가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성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자녀 교육에 하다 보고 또 남편하고 같이 보면서 아직까지도 남자는 나는 직장은 평생 나의 업이라고 생각되지만 여자는 평생 나의 업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또 이렇게 열심히 해온 거는 남편의 보조도 많았지만 기관장으로부터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첫 직장에서는 지금 증인으로서 가서 물어봐도 돼. 저 성남의 중앙병원에 이사장으로 계신 그 김경모라고 계세요. 회장님 나이 많으셨는데 그분 딸도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그분이 나의 첫 상사인데 우리 백관장 보고 자네 이 부인은 절대 그 집안에 이 일만 하게 하지 말고 직장생활을 꼭 하게끔 하라고 그런 얘기까지도 하고 본인이 내가 이짝 직장을 올 때도 딴 직장을 구해주려고 애쓰고 거기 안 갔다고 삐진 그 정도로 이렇게 해주려고 하시고 모든 상사들의 이렇게 신임을 얻는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과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최고의 정신 뭐든지 남보다 잘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해야 돼. 정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용과 이런 충실 이런 거는 나중에 문제고 거기에서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건 뭐야? 숫자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도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틀리지 않아야지. 그래서 내가 저기 그 아까 13년간 있었던 KS에서 그 입양기관에서 스폰서십을 할 때 그 3,400 케이스를 혼자 하면서도 매년 이렇게 저기 통계 그러니까 애널하고 가입시키고 캔슬 종료하고 이런 거에 그 숫자가 거기 기관에서 하고 내 기관에서 하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틀렸다고 자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랑을 기관장 회의가 가서 들을 때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에 자랑 안 하시는 회장님인데 그런 자랑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신임을 받으면 오래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여기도 여성들이 많고 남성들이 많은데 사회복지는 여성들이 할 일이 더 많아요. 오히려 남성들은 세세하게 그 하는 거엔 좀 미약해. 이제 말하자면 교육문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하고 차근차근 접근해가면서 하나를 이게 하는 거는 좀 약하고, 그런데 이 오랫동안 그렇게 중간에 자꾸 이렇게 그때 그 사람이라는 게 6개월, 1년, 3년, 5년, 7년, 10년 이런 식으로 권태기 된 게 있잖아요. 그때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성이니까 그냥 저렇게 임신하면 그만두고 때는 거기서 상사가 뭐라고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아유 그만두고 이제 이러니까 중도 탈락자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시대에는 자기 삶에, 그러니까 인간은 다 자기 삶의 주인이야. 자식도 내 품에 있을 때 자식인 것이고,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나가 아무 일도 없고 놀고 그냥 자식만 바라고 살았다면 얼마나 허전하고 그야말로 정말 여러 가지에 시달리겠지. 그렇지만은 자식도 건강하게 잘 컸고 나도 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나이에 오래는 데도 많고 이렇게 승인의 욕구를 다 채워가면서 사는 거죠. 성취의 욕구, 승인의 욕구, 뭐 자존의 욕구 많은 게 다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머나 지금 또 제가 저기 또 네. 제가 경제부 수업을 맡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복지부를 줄여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TV에서 보여준 실상으로 너무 노인복지라든지 아동 너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데 정부에서는 줄여야 된다고도 하고 한편으로는 늘려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우리 그 사회복지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아주 너무나 고차원적인 정책적인 질문이었는데, 예, 우선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그 사회복지계에도 정책을 만들고 하는 정치가들이 많이 개입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일관성 있게 이게 잘 체계적으로 집행이 안 됐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이라고 하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지식이라든지 정치인들 차원에서조차도 제대로 인식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경제 대국에 뭐 OECD 국가에 갔을 때에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탄을 받았고 창피한 걸 느꼈기 때문에 그 후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게 그런 이유에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책적으로 세계의 가치,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멀리 하다 보니까 그런 창피를 당하고 나서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이것이 장관도 6개월 장관밖에 안 되고 막 이렇게 정책을 일관성 있게 그도 하나 뭐가 제대로 체계화되려면 3년이고 몇 년이 걸려야 되는데 더더구나 인간의 삶을 다루는 이 사회복지 정책은 계속 연구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누구 생각 하나 뚝 떠올리면 이거 하자 하다 보면 붐을 확 일으켰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게 또 확 없어지고 또 매스컴도 마찬가지로 관심 있는 PD나 뭐 이런 사람이 뭐 정부에서 조금 일을 하면 확 뛰었다가 또 확 없어지고 그러니까 갈팡질팡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어떤 정책을 내놨냐면 사회복지사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방 기초단체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을 많이 보내자 그래가지고 그 간호협회에서는 정액 같은 정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협회에서 밀어주는 단체를 하나 조직해가지고 일찍이 그 정치인을 키웠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순진해가지고 이 현장의 업무만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데 관심을 못 가졌는데 이번에는 사회협회에서 그런 정책을 세워가지고 이번에는 당선자들 280 우리 전국에 254의 그 시군구가 있는데 거진 70몇 프로가 미칠 정도로 많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셔다가 63빌딩에서 큰 잔치를 한번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고 이제 가능하면 그런 그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공무원도 많이 가야 되고 그런 정치도 많이 나가가지고 정책을 입안할 때 제대로 저기 일관성 있게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정책이 지금 뭐예요? 플래닝이잖아요, 그죠? 계획이기 때문에 위에 사람들을 잘 뽑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을 똑똑한 사람 뽑아야 돼.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또. 네. 너무 똑똑하죠? 요즘에 학생들의 차이는 너무나 많은 차이 있는데 대학생도 마찬가지야. 똑똑한 사람도 엄청 똑똑하고 이게 삶에도 중산층이 없어진다고 하듯이 이 사람의 질도 그런 것 같아요. 중류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많으면 좋지만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큰일이죠. 저런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죠. 대학생들 질문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실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앉은 건 아니고 우리 양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남이 안 하는 정말 돈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는 게 협조해 주는 게 크게 기여하는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은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내가 생각을 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정말. 예, 그래서 너무 송구스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여하튼간에 어쩌다 보니까 세월은 갔어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간 게 여러분들은 너무나 이렇게 오래 간 것 같지만 이렇게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안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 현실에 아주 충실하게 알찬 삶을 살면 좋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도 청소년기를 지냈죠. 그죠? 근데 청소년을 엄청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죠. 그건 왜 그러냐면 현재의 자기 중심에서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전문가 프로라면은 그 청소년기에 자기를 되돌려면서 비교할 줄 알아야 될 그런 최소한의 그런 양심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늙어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여성이면 예쁘게 다 하고 싶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또 나보다 더한 노인의 마음이 똑같다 하고 바라보고 서비스를 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보면은 관장님이 그것도 하세요? 관장님 속으로 야 난 옛날보다 너네보다 더 했다. 너네가 이렇게 시시하게 안 한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아유 이제 늙었나 보다 이렇게 이런 대화밖에 안 되게. 내가 이번에도 갔더니 관장님 거기 걸으실 수 있어요? 아유 지금 거보다도 내가 아마 걸음으로 빠르기로 하면 내가 더 빠를걸?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그 사람들은 나를 마치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퇴화한 것 같고 퇴화했다 한 손실에도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 오신 노인들한테 나는 굉장히 내 입장에서 나의 입장보다 더 젊은 사람의 입장으로 똑같이 대우해 주기 때문에 아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한 수 접고 라든지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항상 인간은 태어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라든지 그런 건 똑같고 또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그 옛날에 자기가 지녔던 청소년 시절이라든지 하다못해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는 좋은 기억을 가지면서 그 어려움을 탈피하려고 하면서도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은 다 그 길을 겪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죽은 사람도 죽은 게 아니라 내면에는 항상 그런 게 잔재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살려주면 이 사람이 더 기뻐하지만 그런 걸 눌러버리면 너무나 기분 나빠한다는 거.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입장으로.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도 엄마가 뭐 그런 걸 입어요. 엄마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머니도 할 수 있어요. 어머니도 지금 보통 언제예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